누군가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답답함에 눈을 떴습니다. 식은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축축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창밖은 태풍이라도 온 것처럼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빗소리 사이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내 새끼야.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 어머니였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나신 불쌍한 우리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마당 한 구석의 장독대가 귀신처럼 희번덕거렸습니다. 엄마 맞아요? 거기 계세요? 비에 젖은 흙탕물이 무릎까지 튀어올랐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독대 앞에 서 있는 희미한 형체만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10년 된 고추장 항아리를 손가락질하고 계셨습니다. 깨라. 당장 깨. 저 날강도 같은 것들이 훔쳐가기 전에 당장 깨버려. 어서. 어머니의 호통 소리와 함께 천둥이 내리꽂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객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승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걸 제 본능이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옆에 굴러다니던 큼지막한 돌덩이를 양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시키는 대로 할게요. 깨라시면 깰게요. 돌덩이가 항아리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보물단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안에서 10년을 묵은 검붉은 고추장이 빗물에 씻겨 마당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비릿한 장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쏟아진 고추장 반죽 사이로 빗물에 씻기지 않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시뻘건 고추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파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이게 뭐지? 왜 고추장 도간에 비닐봉지가?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진흙탕 속에 뒹구는 그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이 안에 무엇을 숨겨두셨던 걸까요? 막 비닐에 매듭을 풀려던 찰나였습니다. 도련님, 이 밤중에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등 뒤에서 형수님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형수님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더러운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말이죠.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빚보증으로 집안을 말아먹고 화병으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홀몸으로 우리 형제를 키우기 위해 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냄새나고 축축한 재래시장 귀퉁이. 그곳이 어머니의 전쟁터였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불어도 어머니는 맨손으로 콩나물을 씻고 두부를 자르셨습니다.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손톱 밑에는 늘 시커먼 흙대가 껴 있었죠. 그렇게 10원, 20원을 모아 형 대학 등록금을 대고 제 교복을 사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새 옷이나 화장품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유일하게 욕심을 부린 물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구석에 찌그러진 놈. 저거 나한테 싸게 넘겨요. 어차피 남들은 안 사갈 거 아뇨. 어머니가 사온 항아리는 옹기장수가 불량품이라며 구석에 처박아둔 못난이 항아리였습니다. 입구는 삐뚤어지고 표면은 거칠거칠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둘째야, 이거 봐라. 겉모습 번지르르한 건 다 소용없어. 이렇게 투박해도 숨구멍이 제대로 트인 놈이 장맛을 살리는 거야. 마치 우리 식구 같지 않냐? 가난해도 속은 꽉 찬 우리 식구 말이여. 하지만 형은 달랐습니다. 밖에서 겉멋만 잔뜩 들어온 형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그 항아리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아, 엄마. 제발 저 거지 같은 독 좀 치워요. 친구들이 집에 오면 저게 뭐냐고 다 비웃는단 말이야. 냄새나고 더럽게 진짜. 형이 발로 항아리를 툭 찰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에도 멍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형이 먹다 남긴 밥을 물에 말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항아리를 마른 행주로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어머니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다림질하듯 손바닥으로 펴시는 모습을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장가 갈 때 양복이라도 해 입혀야 할 텐데, 우리 둘째 등록금도 모자랄 텐데. 어머니는 시장에서 떡볶이 국물 묻은 돈, 생선 비린내 나는 돈을 비닐봉지에 꽁꽁 싸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못난이 항아리 깊숙한 곳, 고추장 속에 파묻으셨습니다. 은행에 넣으면 빚쟁이들이 가져갈까봐, 혹은 철없는 형이 사고쳐서 날려먹을까봐 당신만의 비밀 금고를 만드신 겁니다. 그 항아리는 어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눈물이 고인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어머니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 지독한 병이 찾아온 겁니다. 처음엔 가스불 끄는 걸 잊으시더니 나중엔 제 이름조차 헷갈려 하셨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져갈 때 형과 형수의 눈빛은 걱정이 아닌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도련님, 어머님 이제 정신 오락가락 하시는데 통장 관리 제가 할게요.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제가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형수님은 어머니를 모시기는커녕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과 장애 수당을 가로채기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걸까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마당에 있는 장독대 근처에 누가 얼씬만 하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오지마. 내 거야. 철이가. 도둑놈들. 내 새끼들 줄 거야. 건들지 마. 마치 늑대 때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어미 짐승처럼 어머니는 밤낮으로 장독대 앞을 지키셨습니다. 형수님이 그 장독대를 흉물이라며 없애버리자고 했을 때 어머니가 왜 그토록 발작을 일으키셨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진 항아리 속에서 나온 이 파란 비닐봉지. 형수님이 저토록 사색이 되어 달려오는 걸 보니 이 안에는 돈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들어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흐려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장독대가 위태로워진 건 바로 그의 겨울부터였습니다. 형수님은 효도라는 가면을 쓰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도련님, 솔직히 말해서 도련님 혼자 어머님 케어 못하잖아요. 요새 요양보호사 부르는 게 얼만지나 알아요? 어머님 연금 통장이랑 도장 제가 보관할게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으니까. 형수님, 그래도 어머니가 정신 돌아오실 때마다 통장 찾으시는데 제가 관리하면서 영수증 처리 다 보여드릴게요. 야, 너 지금 형수 못 믿냐? 우리가 뭐 급한 돈 떼먹을까봐 그래. 장남인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쥐뿔도 없는 네가 왜 나서. 장남. 그 지긋지긋한 단어 앞에 저는 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형은 빚만 지고 다니면서도 집안에선 왕처럼 굴었고 저는 늘 능력 없는 둘째일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어머니의 통장은 형수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머니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형수님은 어머니 병원비 카드로 백화점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셔야 할 영양제 살 돈으로 본인 피부 관리 끊고 명품 가방을 사 모았죠. 제가 반찬을 해서 본가에 갈 때마다 형수님은 기겁하며 막아섰습니다. 아, 도련님,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요. 어머님 지금 주무세요. 괜히 깨우지 말고 이거 두고 가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 너머로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형수님이 외출한 틈을 타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 보일러는 꺼져 있어서 방바닥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을 안 씻기셨는지 떡진 머리에 소변 지린내가 진동하는 얇은 내복 한 벌만 입고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방구석에는 곰팡이 핀 식빵 조각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배고파.
밥 줘. 며느리가 밥 안 줘. 추워. 불 좀 떼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어머니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빼가면서 정작 어머니에겐 곰팡이 핀빵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우는데 등 뒤에서 형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도련님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요? 형수님,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돈 다 가져가고 어머니를 이 꼴로 만들어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고려장이라도 한 줄 알겠네. 치매 노인이 밥 먹은 거 기억이나 하겠어요? 방금 드셔놓고 또 달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일러는 어머님이 건조한 거 싫어하셔서 끈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 뻔뻔한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법적 보호자가 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어머니를 모셔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어머니 집 담벼락을 서성였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잘못되실까봐. 그리고 그때 어머니는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은 오로지 마당 한 구석,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마당이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땐 이미 낯선 인부들이 마당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팔짱을 끼고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아저씨, 여기 싹 다 밀어주세요. 여기 데크 깔고 파라솔 놓으면 딱이겠네. 시골 카페 감성으로 알죠? 사모님, 근데 저 장독대들은 어쩔까요? 안에 뭐가 든 것 같은데? 아유, 저거 다 썩은 거예요. 냄새나니까 그냥 다 깨서 버려주세요. 싹 다. 형수님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도 집을 카페로 개조해서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장독대를 쓰레기 취급하면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어머니가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오셨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안 돼. 손대지 마. 평소 거동도 못하시던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하얀 것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아, 어머님, 또 왜 이러세요? 들어가 계시라니까. 에이, 부정 타는 것들. 귀신이 씌었어. 내 집에 들이지 마. 썩 꺼져라. 이 도둑년아. 어머니는 형수님의 얼굴에 정통으로 소금 바가지를 날리셨습니다. 형수님의 명품 원피스와 얼굴이 하얀 소금 범벅이 되었습니다. 아, 내 눈. 아, 따가워. 미쳤어, 진짜. 형수님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어머니는 장독대 앞을 가로막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장수처럼 그 못난이 항아리를 등 뒤에 숨기고 인부들을 노려보셨죠. 이독 깨려면 나부터 죽여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건드린다. 그날 어머니의 눈빛은 치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살기였습니다. 인부들도 기가 질렸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우린 못합니다. 노인네 쓰러지면 큰일 나요. 나중에 다시 부르쇼. 결국 형수님은 소금 범벅이 된 채 씩씩거리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형수님이 내뱉은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저주처럼 남았습니다. 독한 노인네. 진짜 안 죽네, 안 죽어. 두고 봐요. 내가 저 항아리 다 박살 내버릴 거니까. 그날 밤 어머니는 소금 묻은 손을 털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 못난이 항아리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면 저 탐욕스러운 며느리가 기어이 이 항아리를 깨버릴 거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꿈으로 나타나 형수가 오기 전에 먼저 깨라고 하셨던 겁니다. 차라리 내 아들 손에 깨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어머니, 그래서 깨라고 하신 거군요. 이 안에 대체 무엇을 남겨두신 겁니까? 저는 파란 비닐봉지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형수님이 달려와 뺏으려 했지만
저는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닐봉지 안의 내용물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형수님이 보면 기절초풍할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금 바가지를 던지며 장독대를 지켜내신 지 딱 한 달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그날 다 쓰신 것처럼 말이죠.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시장통 상인분들이 모두 찾아와 법 없이도 살 양반이 같다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제일 슬퍼해야 할 상주, 형과 형수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들이 오시는데? 형수님은 문상객을 받는 둥마는 둥하더니 슬그머니 어머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나 싶어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 뒀을 텐데 어디 갔지? 땅 문서랑 폐물함이 왜 안 보여? 노인네가 이걸 어디다 숨긴 거야 씨. 형수님은 어머니의 옷가지와 이불을 다 뒤집어 엎으며 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인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시 쪽잠이 든 저는 밖에서 형수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네, 저예요. 내일 아침 일찍 포크레인 좀 보내주세요. 네, 장례 끝나자마자 바로 밀어버리게. 아, 그리고 그 장독대부터 싹 다 깨부숴주세요. 보기 싫어 죽겠으니까. 형수님은 어머니가 땅에 묻히기도 전에 어머니의 분신 같은 장독대를 없앨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 장독대를 형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 꿈에 나타나 피를 토하며 소리치셨던 겁니다. 형수가 손대기 전에 차라리 내 아들 손으로 깨라고 말이죠. 다시 비 내리는 마당입니다. 내놔. 이 도둑놈아. 그거 어머니가 놔주려고 모으신 거야. 내놓으라고. 형수님은 이성을 잃고 제 팔을 물어뜯으며 비닐봉지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이거 놓으세요. 형수님이야말로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저는 있는 힘껏 형수님을 밀쳐냈습니다. 형수님이 진흙탕에 나뒹구는 사이 저는 찢어진 비닐봉지 속 내용물을 완전히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안에서 나온 건 젖지 않게 랩으로 칭칭 감아놓은 돈다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빳빳한 새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묻고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뭉치였습니다. 세어보니 얼추 1억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평생 콩나물 팔고 두부 팔아 모으신 어머니의 피와 살점이었습니다. 형수님은 그 돈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다시 기어왔습니다. 돈. 내 돈이야. 그거 내 거야. 오지 마세요. 제가 소리치며 돈뭉치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 깔려있던 진짜 비밀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돈다발 사이에 숨겨져 있던 낡은 대학 노트 한 권. 그리고 빨간 불이 들어오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비에 젖을세라 얼른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노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치매에 걸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펜을 꾹꾹 눌러 쓴 기록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며느리가 내 통장을 가져갔다.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밥을 안 준다고 했다. 6월 2일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먹다 남은 쉰밥을 던져줬다. 8월 15일 며느리가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했다. 냄새난다고 내 몸에 파리약을 뿌렸다. 으흐흐. 엄마. 글자 하나하나가 피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끔찍한 학대의 기록을 매일매일 장독대 안에 숨겨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 목숨값이다. 내 똥기저귀 갈아준
우리 착한 둘째 줘라. 큰 놈이랑 며느리는 10원 한 장 주지 마라. 형수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트 옆에 있던 녹음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질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서 말이죠. 과연 녹음기에는 어떤 목소리가 담겨 있었을까요? 마당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형수님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덜덜 떨며 녹음기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노이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오, 냄새나. 어머니, 제발 똥오줌 좀 그만 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노인네 뒷수발을 들어야 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예요? 제발 좀 죽어. 죽으라고요. 형수님, 설마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했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녹음기 속에는 욕설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밀치고 때리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조작된 거야. 그 노인네가 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연기한 거라고. 연기요? 치매 걸린 노인이 이런 연기를 한다고요? 이 노트에 적힌 날짜랑 녹음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노트와 녹음기를 비닐봉지에 다시 넣고 형수님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힘없는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들고 당장 경찰서 갑니다. 존속 학대의 횡령, 그리고 사기 미수까지. 감방에서 콩밥 먹을 준비나 하세요. 또, 도련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내가 미쳤었나 봐. 응?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당신들은 어머니한테 가족이 아니라 짐승이었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천둥 소리와 함께 형수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진흙탕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뿌린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이 거짓말처럼 마당에는 따뜻한 봄햇살이 내리쬐니다. 형과 형수는 어떻게 됐냐고요? 어머니가 남긴 학대 일지와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형과 형수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어머니 유산인 이 집과 땅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빼돌린 어머니 연금까지 토해내야 했죠. 결국 둘은 서로 내 탓하며 싸우다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꼬깃꼬깃한 돈으로 낡은 시골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작은 간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독대.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며 제가 직접 띄운 청국장과 두부를 파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가게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그날 밤 깨졌던 그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비록 깨지고 상처 입었지만 금으로 다시 붙여 더 단단하고 빛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의 인생처럼 말이죠. 어머니,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이 장독대는 제가 평생 지킬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바람이 불어옵니다. 장독대의 뚜껑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